네, 자 지난주는 우리가 쉬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솔 씨가 와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이제 떠오르는 붉은 별, 중국의 지정학적 도전. 내용과 제목이 조금 안 맞는 면이 있는데, 붉은 별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붉은 별. 중국이죠. 중국 사람들이 참 붉은색을 좋아하죠. 또 중국은 지금은 이제 중공이라고 안 하고 중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차이나라는 말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도 메이드 인 차이나 때문에 중국보다는 차이나라는 말이 훨씬 귀에 익습니다. 여기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왔죠. 나폴레옹이 중국을 잠자고 있는 거인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1년 그 닉슨이 마오쩌둥을 방문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히 핑퐁 외교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개선이 되고 심지어 UN 그 총회에 중국이 가입이 되고 지금 뭐 상임이사국 지위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우는 우리 청나라가 1911년에 한국과 뭐 같은 시기죠. 멸망을 하게 되죠. 청나라를 세운 민족은 이제 만주족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만주족이라고 안 하고, 만주하면 떠오르는 데가 연변 그쪽이죠. 그래서 그 고조선, 고구려, 다음에 이제 현재 한반도로 이어지는 그 지역, 백두산 너머의 그 광활한 영토를 기반으로 했던 종족이 만주족인데, 중국은 이 만주족이란 이름 대신에 그냥 만족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만족이 1600년대에 청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그동안 중국 역사에서 최대 영토를 넓히게 되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잠자는 나라라고 말했던 건 중국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청나라가 결국은 그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 때문에, 여기서 지리적 사건,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청나라가 크게 이제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정화 원정대가 그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 이제 가뭄이라는 이제 가장 어려운, 그 당시에는 재난을 당해서 청나라가 급격히 국력이 쇠해지고, 결국은 영국 이런 나라의 침탈을 받고, 일본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전하면서 급격히 몰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48년 마오쩌둥이 새로이 이제 중국 인민공산당, 그래 중공이죠. 창립을 하면서 새로운 중국, 신중국이라는 것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마오쩌둥은 철저하게 이제 망했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실정을 거듭하다가 5천만 명 가까이 사람들을 죽이고, 기근으로도 죽고, 또 문화대혁명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죽이고, 가장 끔찍한 시기를 보내고, 그 뒤에 이제 등소평, 중국식으로 이게
덩사오병 해가지고 이제 덩사오병 그 개영 개박 그 흑묘 백묘론이라고 얘기하는 검은 고양이가 됐든 흰 고양이가 됐든 쥐만 잡으면 된다라는 새로운 그 중국의 건립을 목표로 중국 개혁을 감행하게 되고 그것이 성공을 거두는 결과 현재와 같은 중국의 번영을 이루게 됐죠. 경제적으로는 고양이를 잘 길렀는데 결국 민주화까지는 그 천안문 사건 이후에 1989년 천안문 사건을 무력 진압을 하면서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게 됐고 결국은 민주화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서 현재 중국의 모든 문제는 경제적인 성공과 정치적인 후진성 이 둘이 맞물려 가지고 문제를 계속 양산해내고 있고 앞으로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중국에서는 세속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속화라는 것은 뭐 그냥 딴 거 있냐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한 중국인들의 그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잘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 성취를 이루고 나면은 두 번째 단계는 문화죠. 문화의 욕구. 세 번째 단계에는 정치 참여라고 하는 민주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덩샤오핑이 삼보주라는 하나의 이념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워낙 가난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먹고 입고 첫 번째 단계 먹고 입고 두 번째 단계 먹고 입고 나서 그건 뭘까요? 이제 중류라고 말하는 집도 갖고 하는 중산층 정도는 아닌데 중류라고 표현하는 많은 인민들을 중류로 이끌어 올리는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은 현재 이제 뭐 거의 도달했다고도 할 수 있는 중국 현대화라는 단계. 이 세 단계로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묘, 백묘, 고양이가 뛰어야 할 방향이 세 걸음이었는데 첫 번째 걸음, 두 번째 걸음까지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고요. 현대화도 부분적으로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세속화의 방향이고 결국 인민의 정치 참여라고 하는 정치 민주화는 각보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홍콩 반환 이후에도 거꾸로 돌리는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봐서는 앞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이런 민주화를 단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중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 혁명이었는데 공산주의 커뮤니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공산이라고 해서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공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것을 손을 맞잡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손을 맞잡고 가자. 그러면 만드는 거, 생산도, 농사짓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도 이제 그러면 집단 농장이 되는 거죠. 만드는 것도 손을 맞잡고 함께하는 것이고 그 생산 결과물을 나누는 것도 함께 나누는 거죠. 이걸 이제 공산주의,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함께 나누기입니다. 이거 좋은 말이네, 그죠? 좋은 말인데 이게 왜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사람들은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절대 함께 나누기 싫은 부분도 있어. 내 거. 내 거 뺏어가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 거. 내 아이들의 것이죠.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좁은 의미의 우리 것. 이것을 국가가 또는 신이 강제로 가져가는 것은 아무리 좋은 목적에 쓰인다 하더라도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적이다라는 프라이빗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아름이라는 뜻인데요. 내 두 팔로 끌어안은 내 품 안에 든 게 아름이죠. 이 아름이라고 하는 사적 소유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비밀스러운 영역이기도 하고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결국은 강제로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반대하는 모든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학자들 이들을 모두 숙청했습니다. 실제로 3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스탈린 그 소련 소비에트 유니온의 그 볼셰비키 혁명도 3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 혁명이라고 부른다면은 그거는 말을 잘못 쓴 거야. 그건 혁명이 아니고 레볼루션이라는 거는 이볼루션. 우리 씨앗이죠, 씨앗. 사과 씨가 자라면은 사과가 싹 터서 나죠, 그죠? 이게 이볼루션입니다. 안에 사람 안에도 수많은 씨앗이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사람 몸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씨앗도 있는 것이고 문화의 씨앗도 있는 것이고 가능성의 씨앗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뀌고 있죠. 변화하죠.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해 간다, 어댑션, 맞춰 나간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모든 생명체는 자기 안에 그러한 씨앗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펼쳐 나가는 방향이 있죠. 그 사람의 경우에는 보다 나은 삶이라는 방향이 있는데 이것을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거.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보다 못한 그 방향으로 거꾸로 돌리는 거. 이게 레볼루션이죠. 혁이라는 게 뒤집어엎는다는 뜻이 안 갖고 있습니다. 허리띠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우리말 번역이 조금 적절치 않습니다. 뒤바꾸는 거죠. 다 바꿔. 응? 그러니까 그러한 공산주의 혁명은 기존에 있던 청왕조 이러한 왕권 통치를 공산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는 코무니즘으로 바꾸는 이제 바꿔서 옮기는 거죠. 뒤바꾸는 것, 이것이 레볼루션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학살이 된 거죠. 그걸 레볼루션이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대학살극 또는 이런 거대한 전환에 따른 참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그런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군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일성도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만큼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일투사, 독립전쟁, 이렇게 뭔가 대중적인 지지를 한데 모을 수 있는 그 민족 또는 애국이라는 어떤 그 시대적인 이런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정권을 잡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민당 장개석이라고 하는 이제 국민당과의 이제 그 전쟁에서도 그들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긴 영웅인 것이죠.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게 됐는데 그것이 그만 실행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하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오쩌둥은 그 과정 속에서 중국 역사의 가장 자랑거리이고 청왕조까지 모든 정치 통치 체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유교,
이 공자 사상을 완전히 말살하게 됩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분석행위, 책을 불태우는, 그리고 갱유라는 건 선비들을 얘기하는, 지식인들을 땅에 파묻어 죽이는. 분서는 책을 불태우는 것이고, 갱이라는 게 갱도, 땅을 구덩이 파가지고 사람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묻어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말이죠, 그죠? 이런 일들을 한나라 때부터, 그리고 뭐 우리 진시황도 이제 동이족이라고 말하는 우리 선조들이죠, 동이족. 동이족들을 잡아다가 땅구덩이에 파묻어 죽인 그런 끔찍한 진시 황제라고 불렀는데, 그 황제라고 해야 돼요, 그건? 도살꾼이죠, 그런 거. 그런 이제 이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크다는 덩치, 이 큰 덩치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도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죠. 한국은 좀 온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아니, 봐주잖아. 뭘 좀 잘못해도 한국은 따닥따닥 붙어 있고, 또 정을 담박담박 서로 주고받으며 사니까, 과밀 상태에서.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더라도 이제 이 온정주의를 많이 적용하게 되는데, 이 큰 나라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엄벌주의를, 그래서 일벌백계, 조금만 뭐 탁 어기면 죽이는, 지금도 사형제도로 그냥 공개 처형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76년 7월 28일에 탕산과 텐진이라는 곳에 이제 진도 7.8 규모의 지진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망자 수는 이제 통계가 나오진 않았는데, 많은 이제 조사 결과를 이제 통합했을 때 뭐 최소 70만 명, 공식 집계는 뭐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추산으로는 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마오쩌둥이 76년에 이제 9월 9일 이렇게 죽게 됩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덩샤오핑이 76년에 다시 그 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중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새로운 중국을 이제 외치면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323쪽에 오면은 이제 우리 한국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좀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기 전환기라고 하는 20세기죠. 1900년대까지는 뭐 중국이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이제 개방 개혁의 방향을 독특한 방식으로 민주화는 차단하고 경제 부흥을, 그 자본주의라는 기본적인 질서를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라는 체제에 이식을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 거죠. 소비에트 유니언은 실제로 그 체제 전환을 못 해가지고 멸망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중국만 독특하게 이런 기본적인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공산주의의 이제 그 공존이라는 이런 전대미문의 이런 사건, 쿠바도 보세요. 그렇게 이뤄내지 못했잖아요. 중국 외에는 어떤 나라도 그런데 두 가지 이질적인 체제를 성공적으로 공존시킨 사례는 없는데요. 그러자 이제 중국이 2000년 들어와가지고 특히 이제 아시아의 맹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제 처음에는 중국에 대해서 뭐 경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하이난 섬이라고 중국 맨 남부 밑에 보면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 미군 정찰기가 중국 항공기 하고 이제 그 충돌해가지고 접촉이 생겨가지고 불시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놈들이 우리 땅을 정찰하는구나. 그래서 이 미국 전투기에 대한 이제 미국에 대한 이런 이제 불만들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중국은 그걸 잘 이용해서 민족주의, 애국이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에 대한 이러한 열풍을 애국, 민족 그리고 이제 덩샤오핑이 주로 했던 것은 한족으로 중국 전체를 한족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였죠. 아까 얘기한 대로 청나라는 한족이 아니었습니다. 만주족이었죠. 그러면 만주족 중심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청나라의 모든 엘리트들은 다 만주족이었는데 그거를 덩샤오핑이 한족 중심으로 바꾸게 됐고 한족은 이제 한나라 때부터 쭉 있었죠. 쭉 있어 왔는데 이러한 최근 왕조라고 할 수 있는 뭐 그 전에 여진족, 다음에 금나라 세웠었잖아요. 금나라. 청나라를 우리 조선이 오랑캐라고 불렀던 게 문제가 있는 발언들이죠. 왜냐면은 이제 대조영이 세운 금나라 같은 경우는 대조영과 연결돼 있어서 우리의 뭐 부여족, 동이족과도 연결되는 한민족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중국의 한족은 이제 당 나라까지는 상당히 당명까지는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그 뒤는 전부 여진이라든지 이제 그들이 이제 오랑캐라고 불렀던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점령당해 베이징 북경이 점령당하면 다 항복해. 그렇게 이제 이민족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덩샤오핑이 이제 민족주의, 애국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제 한족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에 이제 수나라, 당나라, 명나라 뭐 이런 과거의 이러한 전통을 급부상하게 되고 특히 이제 중국인들의 그 뜨거운 애국심 이것이 뒷받침돼 가지고 민족주의가 크게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대만 문제를 터뜨려요. 그래서 대만과 이제 중국이 결국은 경쟁 관계에 있게 됐고 미국은 대만을 선택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유엔에 가입을 하고 또 상임 이사국이 되면서 대만을 버리게 되지만 실제로 2002년에도 W 부시는 대만에 미국 전투기를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대만과 한국은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말하는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이야.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수출국인 거죠. 요건 뭐 이제 대충 아는 내용이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러시아가 냉전 체제 이후에 화려했던 권력을 전 세계의 패권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나는 사이에 중국이 그 자리를 꿰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냉전까지는 아닌데
뭐 지난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뭐 악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아직 냉전은 아닌데 역사적으로 보면 두 나라는 분명히 필연적으로 냉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콜드워 상태로. 누가 이길까? 결국 냉전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나라가 생깁니다. 중국. 중국이요? 왜요? 중국에도 엄청 많고. 인구, 그렇죠. 인구가 또 문제가 되고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이런 그 지도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그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학문적 우위, 학문, 진리, 과학, 기술, 학문적 우위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명분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그러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돼요. 중국은 그런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잖아요. 현재. 근데 미국이 이걸 주도해 왔는데 그 오바마가 사실 많이 우리 지난번 테러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부시 이후에 그게 추락을 했죠. 이라크 어택이라고 하는 이라크 침공 이후에 전 세계가 특히 이제 독일이 이제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지도력이 뚝 떨어진 거죠. 프랑스도 막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리아 등등 또 우리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미국이 아무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력에 굉장한 손상을 입은 상태야. 그리고 나서 약체 오바마가 들어와가지고는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이제 수사학적 표현을 가지고 지도력을 회복하려고 했지만은 결론으로 내보인 것은 없습니다. 이라크 문제도 해결 못했고,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해결을 못했고, 북한 문제도 해결을 못했고, 다만 이제 미국의 그 경제 위기를 좀 완화시킨 거.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국내 문제 정도를 해결한 것이지 세계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어가지고 지금 난민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한 것은 독일입니다. 세계적인 지도력은 독일과 또 뭐 프랑스는 약하고 이제 캐나다 정도, 영국은 이제 좀 뒤로 좀 빠졌고 중국은 거의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런 리더 역할을 하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라크 이전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자칭 세계 경찰이라고 그렇죠. 자기들 얘기하는데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세겠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성공을 해왔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미국의 패권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이 있긴 했었지만은 그 냉전 체제 하에서 이제 동구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제 소련의 그 패권하에 있었고 나머지 지역은 그 미국의 패권하에 있었는데 결국은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 모든 패권을 미국이 거머쥐게 된 거죠.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미국이 현재와 같이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지라고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죠. 이것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W 부시가 했던 명분 없는 전쟁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중요하게는 독일의 급부상이었죠. 독일이 이제 경제적으로 급부상하고 또 EU가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쯤 되는 경제 규모로 따라잡았고 더 크게는 중국이 G2로 성장하면서 미국의 독식, 경제 독식을 나눠 갖게 된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갑자기 하나는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호랑이 한 마리 나타났고 저쪽에는 늑대가 한 마리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문화는 아메리칸 컬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특히 이제 팝송, 미국의 이 팝송이라는 거는 전 세계인이 즐겨 부르던 노래죠. 그리고 미국의 교육제도, 미국식 이러한 문화라는 게 전 세계에 파급된 이유는 미국이 선망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순히 돈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술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뉴욕. 다 미국인 거죠. 뭐. 금융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맨하튼. 또 미국이죠, 그죠? 학문의 중심은요? 하버드, M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이런 디지털 산업의 중심 또 어디입니까? 다 미국이야, 그러니까. 이런 세계의 어떤 최첨단 영역을 이끌어가는 그 메카가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이 그런 지도자 국가가 된 것이지 돈 때문에 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본다면은 중국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한 돈만 가지고는 그런 지위에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바로 민주화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는 민주화라는 이제 다원성,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것이 결합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중국의 이 그 경제 규모가 이렇게 이제 그 G2로 성장하면서 중국의 기본적인 구도는 이제 투 트랙 전략이었는데요. 하나는 정부 주도형, 한국에서 벤치마킹하는 건데 정부 주도형 내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막 돈을 풀어가지고 아파트 다 짓고요. 중국은 정부가 아파트를 다 접어요. 그리고 고속철 깔고 다음에 이제 공장 짓고 이렇게 정부 주도형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갔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돈을 많이 번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이제 중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은 그 세계 공장이라는 그 이제 중국으로부터 모든 물건들을 수입해줌으로써 현재 중국의 G2로의 급부상에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물론 전 세계가 뭐 사실 중국 제품을 다 샀지만은 그 시장 규모로 봤을 때 한 5분의 3 정도는 다 미국 시장에 수출한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큰 소리 치는 거죠. 니네 말 안 들으면 어떡한다고요? 수출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은 뭐 중국 망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미국은 이제 보통 이걸 이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엔 주인이 물건을 사오는 쪽이 이기는 것 같아. 야, 좀 지나면은 아니 우리는 하나도 못 만들고 저 노예가 다 만들잖아. 그럼 누가 주인이 돼? 만드는 쪽이 주인이래. 중국이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협력 관계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습니다. 재미난 지도 하나를 소개하고 있네요. 여기 또 있구나. 네. 329쪽. 지구를 좀 그 지도를 겹쳐놨죠. 근데 이 겹쳐놓고 나니까 아주 역시 이게 이제 지리학자다운 분석이네요. 중국과 미국이 땅덩어리도 비슷하고 또 지역적 분포도 지리적 분포도 유사하고 이게 뭐 신기하게 일치가 되면 그러니까 위도도 일치가 되고 등등.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 중국의 인구네요. 중국의 인구는 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을까요? 미국은 안 늘어나고. 이 결정적인 차이죠. 왜 이 인구 차이가 이렇게 날까요? 다자녀 정책.
그 왜 다자녀 정책을 추진했죠? 경제를 일으키려고. 이게 바로 등수평 덩샤오핑의 정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낳아서 잘 기르자. 근데 이 정책은 현재 중국에는 중국의 모든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거지만은 앞으로는 이 부분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한 명만 낳은 이런 정책을 쭉 진행을 해오다가 인구 감소가 예측이 되자 그 정책 이제 한 자녀 정책을 또 포기를 했어요. 다시 이제 다자녀 정책으로 돌아섰는데 그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인들도요 다자녀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애기를 옛날에는 먹이기만 하면 됐잖아. 지금은 장난감 사줘야지, 컴퓨터 사줘야지, 뭐 학교 보내야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2명을 낳으라고 해도 낳을 수가 없어. 미국은 이미 그 시대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그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자녀 정책은 이미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1949년 10월 1일부터 중국인민공산당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중국이라고 말하는 이제 이러한 새로운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런 인구 증산 계획이네요. 도시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급격한 도시화를 이렇게 현재는 거의 50%까지 도시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2012년 여기 보니까 샹하이가 지금 1,700만 명, 베이징 1,300만 명. 도시화가 뭐 지금 서울도 1,000만 명이 넘는데요. 서울과 경기도를 합치면은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전 세계 인구 규모로 치자면은 6대 도시 안에 들어갈 정도죠. 그러니까 서울은 뭐 전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을 넘어가는 도시들은 뭐 이거는 과거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제가 꼭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 333쪽에 그 청나라 때의 중국 지도라고 해가지고 그려놓은 중화제국 세력권의 변천해가지고 나온 거 있죠? 여기 이 지도는 우리 뭐 번역자께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한강 이북을 중국 영토로 표현해놨는데, 야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근데 원전에는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중국 땅으로 표기가 돼 있었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는 지리학자 맞나 이 사람?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였는데요. 지금 이곳이 한사군 위치대로 그렇습니다. 한사군. 이거 얼마나 오래된 얘기인데 그런 지도를 여기다 갖다 써. 그래. 그 현재 한사군 문제는 그 신원영 선생이 그 폐수 논쟁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그 한사군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한사군의 위치를 획정, 한사군의 위치를 역사적으로 딱 정하는 이런 문제를 쭉 조선 내내 논쟁해 왔는데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압록강 설이 있어요. 압록강은 아시죠? 그죠? 두만강 압록강. 그 근처에 있었다. 또 하나는 현재 한국의 그 주류 사학계라고 하는, 뭐 말이 그렇지만 이병도를 원점으로 했던 그런
그 서울대 출신의 식민사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은 뭐 주류사학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학계를 주로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학자들은 대동강 여기를 한사군의 위치로 꼽고 있으니까 현재 이 지도는 거기에 근거해서 수정이 된 겁니다. 시진핑이 북한은 자기네 땅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야.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런 주류사학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이 문제의 핵심을 폐수 논쟁이라고 불러요. 한사군 문제라고 부르지 않고 한사군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한사군이 있었던 강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그 강이 폐수입니다. 폐수. 이게 수라는 이름을 썼지만 하라는 뜻이야. 하. 그래서 이제 조선에는 그걸 이하라고 불렀습니다. 이하라고도 불렀고 또 폐수라고도 불렀는데요. 이것이 어디냐가 이제 확정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됐어요. 이 썰은 일단 두 썰이 있습니다. 하나는 압록강설, 또 하나는 요동설. 요동은 어딘지 아시죠? 그 만주, 연변 그 위에 요동입니다. 요동정벌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우리 조선시대 때 이성계가 요동정벌 뭐 하잖아요. 위화도 해군하고 막 그러잖아. 그거 지나서 이제 요동으로 가면 중국 땅이 되고 간도로 가면 러시아 땅이 되고 그러잖아요. 간도는 그 간척한 땅이라는 뜻이 개간한 땅. 근데 조선인들이 가가지고 임자 없는 땅이었는데 도라는 말을 썼지만은 이제 섬이라는 게 이렇게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섬처럼 떨어져 있었다. 근데 그걸 조선인들이 개간을 해서 일군 땅이라는 뜻이야. 일군 섬. 그러니까 간도와 요동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하고 이제 우리 한반도하고 이제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죠. 한반도 통일이 되고 통일된 한반도의 국가가 권력이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요동 우리 거야? 이렇게 막 주장할 거란 말이야. 간도 우리 거라고 할 거고. 이제 여기는 여전히 이런 영토 분쟁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곳이야. 이건 사화산이 아니고 활화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이병도 계열의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역사학계가 대동강설을 주장한 것 자체는 완전 넌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적 양심을 갖고 하는 건 좋은데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의 입장,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부 사학자들의 의견을 모든 사학자들의 의견인 양 표기하면 안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새로운 설을 주장하는 많은데 다양한 설을 모두 모아서 어떤 지도가 우리 한반도 통일 한국에 유리할 것인지를 깊이 숙고해서 그런 거는 정치적으로 그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폐수가 요동강에 있었다, 요동에 있었다라는 이런 이제 주장이 현재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심지어는 중국 측에서도 이 폐수를 요동에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주류 사학자들은 앞으로 아마 조롱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학문적 양심을 지킨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새로 발견된 수많은 조선 때의 문헌들 그리고 중국의 문헌들 이런 것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이런 아주 편협하고 폐쇄적인 이런 학문 태도로 인해 가지고
국익을 크게 지금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6시가 넘었네요 벌써. 지금 마오쩌둥 얘기가 반복이 자꾸 되는데요. 대약진 운동 요거 마오쩌둥은 기본적으로 공산당 공산혁명을 이끌었던 이제 철권 통치자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뭘 했을까요? 개인의 모든 재산을 압수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단 농장을 만들었는데 집단 농장에 남자 여자를 따로따로 수용했어요. 그러면 가족은 해체됐네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지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아무리 우리가 이념화의 시대를 살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족을 해체하는 이런 정부가 어떻게 생존이 됐는지. 그리고 한족 중심의 이러한 중국을 얘기하면서 티베트를 점령하고 1959년 달라이라마를 추방시키고 신장 위구르 지역을 또 병합시키고 뭐 끊임없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들을 이렇게 병합하는 이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또 자녀를 많이 낳도록 장려하는 인구 정책을 펼쳐서 결국 1970년대까지 10억 인구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 뒤에 정샤오핑이 한 자녀 가족 정책을 수립하게 됐지만은 지금도 13억 이상을 넘어가는 지금 현재 뭐 한 14억 가까이 되죠. 13억 6천만 명쯤 됩니다. 매년 700만 명씩 늘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현재로서는 시진핑은 이런 중국의 이런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보고 사실 이건 무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이러한 지리적인 4개의 틀을 가지고 중국을 소개하는 부분이 오늘 핵심인데요. 요것만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그 아까 지도 중국 전역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직할시, 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여기는 뭐 중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것을 이끌어가는 우리 식으로 하면 서울 특별시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22개의 성이 있는데요. 뭐 우리가 많이 아는 수찬성, 뭐 우리 지진 때문에 많이 알게 됐던 거죠. 그런 허난성, 후베이성, 짱추성, 정자성, 푸신성 이런 이제 성들이 여기 지도가 또 나오죠. 241쪽에 보면은 22개의 이런 성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본 경우는 이제 가는 곳은 뭐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윈난성. 거기 윈난성 이제 쿤밍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이제 저는 중국에 관심이 없었는데 중국에 관심이 없고 소수민족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그 윈난 쿤밍에 그 소수민족 50개의 소수민족 민속촌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거는 그 닭의 의미. 웃을 수도 있는데 꼬꼬닭. 닭이 뭐냐? 우리 삼국유사에 많이 나와요. 이 닭의 의미를 예전에 그 붕이라고도 불렀어. 당이라는 게 이제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이제 서사시에 보면 새라는 것도 있습니다. 새라는 서사시가 있는데 새라는 것은 알을 낳잖아요. 부화가 되죠. 이렇게 깨고 나와서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는 하늘을 천손, 그래서 신의 영역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새들을 상당히 신성시했습니다. 근데 이놈의 닭은 못 날잖아.
그러니까 모든 새는 하늘로 떠나 버리는 데 반해서 닭은 분명히 날개가 있고 알을 낳으니까 하늘에서 온 거야. 근데 안 떠나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늘이야. 그래서 이 닭을 굉장히 신성시했던 건데 그걸 연구하러 갔었는데 정말 그 쿤밍에서는 닭처럼 생긴 게 전부 붕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닭이 이렇게 신격화가 됐구나. 그걸 연구하러 한번 갔었는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소수민족이 뭐 특히 장족 이런 거 많이 보고 이족 이런 거 봤는데 그들과 대화도 좀 나눠보고 했는데 안타깝더라고. 상품화가 됐어. 고유한 자기의 그 문화를 지켜간다기보다는 문화 상품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거의 모든 소수민족들은요 한족에 흡수되려고 합니다. 한족이 되고 싶어요. 한족 우선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다음에 라오닝성 이런 데하고 이제 마오쩌둥은 주로 그 요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 지역, 동북 지역에 중국의 정신적인 어떤 그 근원이 있다고 봐가지고 그쪽 지역을 주로 키우려고 하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대개 이제 공산주의적 계획 경제를 하는 바람에 모든 투자와 이런 계획이 실패하게 돼. 지금 그 미국의 러스트 벨트라고 있죠, 그죠? 갑자기 한번 이렇게 붐을 일으켰다가 자동차 산업, 디트로이트 이런데 뚜루룩 무너지니까 공장 다 무너지고 사람 다 떠나고, 그래서 녹슨 이런 띠가 생기죠. 러스트 벨트 이런 식으로 동북아 지역이 전부 다 그냥 동북부 지역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침체돼 버리는.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문화 대약진 운동도 완전히 실패한 것이고 경제 부흥 정책도 다 실패한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덩샤오핑이 고양이를 잘 키워서 그가 추진했던 것은 이제 특별 행정구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특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남부 해안이죠, 그죠? 그러니까 북서부 쪽이 아니고 우리 동북아 쪽이 아니고 이제 중국의 동해와 그 이하 남해로 이어지는 그쪽을 이제 키우게 되는 특구 지역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특구 지역 때문에 이제 중국이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아주 눈부신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뭐 그 부분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과연 이러한 중국이 급부상한 중국이 그 미국과 냉전 체제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현재와 같이 미국에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2인자로 G2로 남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353쪽을 한번 놔보세요. 자, 이 부분 읽어보면 우리 긴장이 확 되는데, 자, 353쪽 전체가 중요한데요. 맨 위쪽에 보면은 파나마 문화 양안의 항구를 운영한다. 중국이 이제 전 세계를 마치 과거에 서양 제국들,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했던 그런 방식으로는 비슷하게 국가를 침탈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그다음에 페루, 카야오항, 이거 화물 처리 시설을 건조하고 칠레와 교역량을 늘려가고 캐나다 석유를 수입하고 중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특히 아프리카 이런 데서 원자재와 광산을 사들이고
철도와 도로를 건설한다. 뭐 누가 했던 거야? 서양의 제국주의자들이 했던 거죠. 여기 뭐 앙골라 얘기가 나오냐? 앙골라의 석유, 잠비아의 구이, 탄자니아의 철도, 수단의 석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출,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출, 호주의 경제 부문을 이끈 게 또 중국이고, 브라질은 원자재를 중국에 다 수출하고 생산품을 수입을 합니다. 이런 걸 신식민주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급격하게 전 세계를 신식민지화하고 있고, 필리핀에서는 장기 임대라는 방식으로 토지를 약탈하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 떠올라지죠, 그죠? 네,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4분의 1 정도를 중국인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걸쭉거려. 중국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요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투자하면요 와가지고 경영진은 미국인이야. 일은 누가 합니까? 현지인들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투자를 하면 공장도 중국인이 짓고요. 노동자는 어디서 데리고 와요? 중국에서. 그래서 현지인이 거기 아무런 노동자로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업 딱 망하면 그냥 노동자까지 모두 몽땅 떠납니다. 중국은 약탈 국가예요. 이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런 G2로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비난을 불러들이고 있죠. 뉴질랜드의 목양 산업을 휩쓸고 있고, 중국이 젖소를 먹일 초지를 뉴질랜드에서 찾았어요. 중국이 예전에 소를 안 먹었어요. 소고기를. 미국식 문화라고 하는 스테이크가 들어가면서 중국인들이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중국은 주로 이제 닭이라든지 돼지 이런 거를 즐겨 먹던 데죠. 소는 거의 잡아먹지 않았었는데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중국 내에 이런 이제 소를 기르는 농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부족해가지고 뉴질랜드로 진출한 거죠. 그다음에 아이슬란드에서는 영토를 아예 매입하려고 하고 있죠. 이 책이 나왔네요. 355쪽에 마틴 자크라는 사람이 썼다고.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때라는 책이네요. 부제를 뭐라고 썼냐면 서구 세계의 종말과 신세계 질서의 탄생.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나라가, 한국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뭘 벌여야 되냐면은 원자재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석유, 구리, 이런 니켈 등등을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자재를 값이 오르는 거는 고사하고 구입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다른 나라랑 똑같은 방식으로 원자재 구입 전쟁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냉전 체제가 생겨난 거죠.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적으로 보자면은 상당히 인권 상황이 참담한 편입니다. 소수인종들 제대로 인정 못 받고 있고요. 티베트, 위구르, 신장 이런 또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그러한 과거에 독립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강제로 진압을 하고 있죠. 심지어 요즘은요, 위구르나 티베트 마찬가지인데 한족을 많이 이주시켜 버렸어요. 섞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지역에 한족을 그냥 대거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살던 위구르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그 변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50% 정도가 한족입니다 지금은. 뒤섞어 버렸어요. 이런 건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걸 이제 인권 말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문화 다양성을 철저히 짓밟는 행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강력하다 보니까 군사 대국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문화의 이러한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되는 민주화 질서 안에서만 가능한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세속화의 방식, 돈이야 돈 그냥 아파트 모든 게 다 문화도 돈이고 지금 중국인들은 종교도 돈으로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못 들어가는 거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자 기독교 세속화가 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종교 믿으면 얼마 줍니다. 돈 주면 믿을 거야. 하지만 돈 내고 오세요 여러분 안 가지.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 세속화가 너무나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마 문제가 또 심각하게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그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이제 트럼프가 외쳤지만은 일방주의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모든 것을 자기들 중심으로 해결을 해왔어요. 특히 세계적으로 교토 의정서 같은 거, 파리 협약 이런 것들을 체결도 안 하고 탈퇴해버리니까 아니 이거는 지구 전체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 뭐 관련된 부분에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이 이게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러한 그 리더십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갑자기 미국과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이러한 군사력과 그다음에 경제력을 갖고 나오자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득을 봤죠. 중국의 딱 등 뒤에 딱 두고 핵 개발하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미국의 이러한 독주로부터 이제 그렇지 않았으면 똑같이 그 오바마도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클린턴 때 했던 거 있었잖아요. 클린턴 때 그 영변 핵시설을 이제 타격하려고 했었죠. 그거를 미국은 끊임없이 계획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중국에 의해서 그것이 많이 좌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네요. 358쪽에 첫 문장 보니까 미국의 압력을 막아줄 평형추다. 중국을 사실 이건 일방적인 표현이죠. 제가 보기엔 무척 절차하는 것 같고요. 중국이 미국의 압력을 막아줄지 저는 거꾸로 예상하는데 그 둘이 거꾸로 조폭 두 명이 협력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가능성도 많다고 보는데요. 중국과 미국이 으르렁대고 싸우기보다는 아마 남진아해 이런 남부 이제 그 남쪽 바다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충돌이 예상이 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러시아에 맞서서 미국과 중국이 공조 함께 나란히 갈 그런 길을 모색할 것이다. 자, 결론이 이렇게 내리고 있네요. 359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이상하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냉전을 피할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이 콜드워를 이렇게 한마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미사일 하나만 쓰면 전쟁이야. 이게 콜드워야. 아직 안 썼죠, 그죠? 근데 만일 네가 우리 쪽으로 미사일 한 방만 쏜다고 하면은 전쟁으로 간주할 거야. 이거는 이제 냉전이라는 거죠. 언제든 전쟁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 이것이 콜드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안 할까요? 아니 거꾸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까요? 전쟁은 불가능하겠죠. 둘 다 뭐 핵무기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패권 다툼을 이제 하는 것이고 특히 중국은 이제 민주화에 대한 이런 강력한 그 요구를 민족주의, 애국주의로 지금 누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갈등을 한편으로는 잘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쟁으로까지 이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적절한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미국이 중국의 어떤 이런 이제 가능적인 적이다 이런 하나의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중국의 이러한 민족주의를 좀 강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활용할 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뭐 세계 최강국의 하나인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거리도 멀고 그거는 뭐 사실 이거는 지나친 기우라고 할 수 있을 테고 다만 이제 그들이 미국도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이런 원자재 전쟁에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석유관하고 미국도 석유를 갖고 있고 이제 에너지 문제에서 두 나라는 그렇게 뭐 경쟁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여유로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패권이라는 부분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원을 둘러싼 전쟁으로 보통 모든 전쟁이 자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 얘기만 좀 하고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드 문제 핵심이 되겠죠. 사드 문제는 뭐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를 하는 면도 있고 못하는 면도 있는데 그 사드 배치는 한국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뜻이었던 거죠. 중국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드 배치가 다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이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걸 빌미로 삼아서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문제를 꺼내들 테고요. 그 압박의 최고 카드는 남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가장 최대 관심사는 사드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 주제로 오면은 갑자기 한국이 왜소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주변 강대국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한국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나머지 국가들은 뭐 이걸 꽃놀이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단 상황을 가지고 한국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요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무기 판매를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전략적 자산이라고 말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핵 잠수함, 사드까지 들어온다면 중국을 감시하는 이제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강력한 이제 압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만과 연계한다고 하면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실질적인 압력 행사도 가능하게 되는. 또 필리핀 같은 경우 두테르테가 이제 뭐 중국 속에 붙는다고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결국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생기고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이제 미국 쪽에 붙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현재 놓여 있고 이것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게 되는데 만일 중국과의 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은 한국의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해집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중국의 뭐 달러라든지 경제, 문화 이 모든 영역이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킨다고 한다면은 한국은 북한에 대한 아무런 이제 관계도 개선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전체가
중국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괴뢰 정보라고 하는데, 괴뢰라는 게 뭐냐면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뒤에서 누가 있어가지고 괴라는 게 그런 뜻이야. 뒤에 누가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정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반도 통일은 사실 중국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좀 더 긴 눈으로 보자면은 김정은 체제가 좀 안정을 취해서 남북이 좀 독립된 그런 입장에서 통일 논의를 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에는 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드 문제를 지나치게 미국 방식으로 해결하면 중국의 협력을 받을 수가 없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분단의 고착화가 예상이 되거나 또는 북한의 중국화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어쨌든 이 문제를 등거리 외교 또는 이제 정말 남북이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서 북한이 핵 동결을 할 수만 하기만 한다면 남북이 서로 양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외세의 이런 간섭을 배제한 채로 남북 문제를 풀 수 있는 돌파구도 마련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드 문제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이걸 잘못 풀어놓으면 한반도의 이런 분단이 고착화되거나 또는 이제 중국화될 위험이 커지는 거죠. 중국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단순한 사드 문제가 아니고 영토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 문제를 좀 국민들한테 잘 납득을 시켜야 될 겁니다. 이거는 역사 문제이기도 하고 영토 문제이기도 하고 뭐 전쟁까지로 이어지진 않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한반도 공동 번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걸림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시각, 지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드 문제는 오히려 이제 이걸 제대로 해결하기만 한다면은 남북이 이런 대화의 그 주체가 돼가지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잘 재개가 되고 그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남북의 경제 협력과 그리고 이제 이런 전쟁 그 위기를 좀 누그러뜨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북한의 인권을 좀 개선시키는 가운데 남북 양자 협상 이런 것들을 좀 강력히 추진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통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이 잘못 풀리면 결국 이제 남한은 이제 미국 쪽에 붙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중국은 결국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중국화시키는 전략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반도는 영구분단이라는 이러한 수순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유, 엉뚱한 사드 문제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너무 복잡한 이런 난제가 되어버렸는데 항상 뭐 모든 것이 기회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걸 잘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번에 국민들에게도 이 부분을 역사와 영토 문제, 분단의 문제와 평화 해결책의 문제를 좀 총체적인 뭐 지리학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이런 총체적 관점에서 한번 국민들 전체를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이걸 이제 국민 여론을 가지고
미국과도 잘 협상을 할 수 있다면은 미국이 이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남북 분단에 대한 문제를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마음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한다고 했을 때 미국 어떤 행정부도 그것을 크게 반대할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 스스로 사드 문제를 좀 주체적으로 해결해가면서 남북 쌍방 간의 양자 협의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그동안 이렇게 육자회담이라는 틀 안에 묶여 있었는데 육자회담 플러스 남북이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를 하는 방식으로 급진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중국도 아마 이 정도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이 철저하게 완전히 미국 쪽에 붙지 않는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는 순간 한국은 한반도는 영구 분단이라는 수준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을 옆에 잘 세워놓고 그 안에서 남북이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활로를 좀 찾아내야 된다. 그럼 오히려 지금 균형추가 맞았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도 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아무튼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 책 읽기 이렇게 마치고 질문이나 토론 이상 받겠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이 에너지 차원에서는 좀 여유로울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유가 국내에서 이제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오일 쇼크가 있었고 약간 이란이나 이런 쪽에 많이 수입하는 상황 아닌가요? 여기 첫머리에 그게 나와 이제 이 잘못된 상식이라고. 아 진짜요? 네. 어디요? 네, 여기 첫머리에 그 세계에서 그 이제 가장 소비력이 큰 나라는 어딜까요? 어떻게? 미국. 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중국이고 이미. 미국이 뭐 이제 셰일가스라든지 또 원전 개발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에너지 자립국이 이미 됐는데 여전히 미국이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로 알고 있다는 거야. 잘못된 상식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다음에 이제 그 조만간 세계 최고의 인구 국가는 중국이 아니고 인디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장 많이 자국민을 진출시킨 나라는 차이나가 아니고 인디아다. 그래서 인도의 향후 성장 잠재력 이것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새롭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등등. 지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책 전체에서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지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딱 한 가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리적 관점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총체적 시각을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그 지역적인 데 매몰되는 게 아니고 지구라는 총체의 관점을 가지면서 총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살핀다는 거예요. 지리학적 관점은 그런 의미에서 21세기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자국의 지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그 비에트남
그 지금 베트남 자기들 영토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자기네 영토로 포함시켜놨고, 아프가니스탄 접경지대도 자기네 영토라고 그려놓고 있고, 또 인디아, 인도에 불교 신자들이 있다고 있는 부분, 그쪽 지역도 불교 신자들은 자기네 그 문화와 더 가깝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자기네의 나라에서 자국 내에서 발행하는 지도들을 보니까 이러한 영토 분쟁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까 이제 몇 개 이제 4개의 영역으로 나눠놓은 중국의 이제 자치구 지역을 봤는데, 나머지 있는 그 4개의 자치 지역들은 사실 그냥 변방이야. 관리도 안 하고 지원도 안 해주죠. 대신 인구는 계속 보냅니다. 한족은. 근데 지금 말하는 한족들은요, 과거의 여진족은 거의 한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이거 말살시킨 거야, 호족을. 그래서 과거 여신족은 현재는 거의 한족이야. 한족은 순수하지 않은 거야. 한족화된 거죠. 현재 남아있는 만주족은 한 1000만 명쯤 됩니다. 중국 전체. 그런데 그 100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한족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다 한족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럼 한족이 다 되고 나면 한족 중심주의라는 건 없는 거죠. 다른 종족들이 있을 때 한족 중심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결국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민족주의라는 것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가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것을 지운 거죠.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은 오래 갈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 전 세계로 가장 많이 유학생을 파견하는 나라는 중국이죠. 그들은 다 엘리트들입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죠. 물론 인구가 많죠. 그뭐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2%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일당 독재보다는 민주화라는 쪽의 요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 학생들이 이제 그들이 자라면서 중국의 이런 리더들이 되겠죠. 지도자들이 되겠죠. 뭐 중국 공산당에 가입도 하겠지만은 출세하려고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물론 지금 시진핑이 잘 그 부패 척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청년 그다음에 이제 좀 서민 정치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진핑 인기가 아주 높고 또 실제로 정치도 성공적으로 잘 해왔기 때문에 뭐 인권 이런 것들 빼고 현재 뭐 공산당의 이러한 그 부정부패라든지 일당 독재 문제는 거의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떤 그 새로운 변수가 생겨난다고 한다면은 공산당이 좀 실패한, 뭐 정부 실패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정책 하나 잘못 써가지고 카타르 문제 같은 거, 그 1대1로 같은 거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중국이 이 부분이 잘못된다고 한다면은 그 정부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현재도 중국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요소들이 강화되면 사람들이 이제 공산당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지만은 비율적으로는
2% 이내 정도니까 소수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박정희 정권 때 보면 알잖아요. 그때 민주화 운동을 외친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됐겠어요? 응? 그 당시에 그 대학생